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뭐 1부에서 제가 잠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지금 해냈습니다. 3.8%. 지난달이 3.5%였었고 그전 달이 아마 3.7%인가 잠깐 나와서 시장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고용시장 안 좋다고 시장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그 3.7%를 또 뛰어넘는 3.8%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혹시 기회 되면은 그 CME 페드워치랑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부 진행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자, 이데일리에서 김정남 기자를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희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누군지 좀 소개를. 저요? 네. 저는 지금 이데일리에서 지금 기자 생활 쭉 하고 있고 16년째 지금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욕 특파원을 나갔다가 네. 한 3년 좀 넘게 있다가 특파원을 3년 하셨어요? 3년 넘게 있다가 3년 넘게. 한 3주 전 정도쯤에 들어와서 아직 지금 한국 적응 중입니다. 지금. 그래요? 자, 3년 전이면 팬데믹 이전부터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은 그랬고요. 네. 미국은 조금씩 이제 좀 그때도 사실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최악이라고 하는 게 뭐 맨하탄 같은 데서 막 시체들이 실려 다니고 그런 정도가 한 4월 5월이었는데 저는 한 7월쯤에 나가서 그 대신 한국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이코노미석에 이제 제 가족이 4명인데 저희만 타고 갔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정말요? 뉴욕 JFK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을 하는데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팬데믹 때 나가셨던 거예요? 아니 그때 바뀔 순번이 돼서 그때 이제 이게 3년씩 도니까 이게 주재원이 이제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3년이 돼서 다시 특별히 뭐 팬데믹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가신 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시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줄 잘못 쓰면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힘든 시간 보내고 오신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 굉장히 3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그 현장을 다 보고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앵커님께서 이제 방금 그 비농업 고용지표하고 실업률 나오는 그 고용보고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업률이 3.8 나왔으니까 약간 지금 김이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뭐 몇십 년 다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가 3년 동안 쭉 보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채금리를 좀 꼽고 싶어서 처음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물 10년 금리를 꼽고 싶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 20년 정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추이를 쭉 보면 2008년에서 한 10년 이 정도 사이를 두고 그 전에는 이제 한 4%에서 5%대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하기에 좀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 레벨에서 있다가 2008년에서 10년 이 사이를 지나서 한 2010년대는 한 1%, 2%이 정도에서 쭉 형성이 되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잠시만요, 기자님. 그 혹시 기자님 이거 컴퓨터가 연결이 안 됐나요? 그런가. 혹시 여기에 자료가 연결된 컴퓨터에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 있나 봐요. 그 말씀 계속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요. 그 과거에는 그냥 4에서 5%면 미국채가 4에서 5%면 많이 주는 거지 하면서 누구나 그냥 다 들어왔었는데 저금리로 막 이렇게 낮은 금리로 가다가 최근에 4, 5% 올라온 거. 요즘에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떠세요? 지금 2020년대 팬데믹 이후에는 한 0.5%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4.3 정도, 4.4 이 정도 사이까지 갔다가 지금 4.12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런 월가에 나오는 금리 논쟁들이 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래도 매수하기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의 부진한 지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걸 등에 업고 사실은 수급 측면에서 약간 좀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여쭤봤던 건 뭐였었냐면 옛날에 4~5%대의 네. 경제 상황과 네네네. 지금의 4%의 경제 상황은 네네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금리가 아주 계속 고공행진할 거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옛날에 4%면 좋은 거였어. 네. 근데 요즘에 안 그래도 금리가 높고 물가도 있고 해갖고 네. 야 이제는 4~5%면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 한 5~6%는 돼야 매력적인 구간일 것 같아.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지금 1년 정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내년 한 2분기, 3분기 이 정도까지를 쭉 보면 이제 약간 그래도 짧은 기간이죠. 네네. 보통 이제 바클레이스라는 기관에서 보면은 물론 이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뷰가 다르긴 하지만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지금 한 25bp 정도 올린 다음에 5.75 정도를 한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물 한 3.95에서 4% 정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바클레이스 입장에서는 지금이 약간 애매한 수 있는데 그 외에 JP 모간은 한 3.8,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3.8 정도 되고 있고 노무라 같은 경우는 2%대까지 보는 경우인데 이건 좀 너무 소수 의견인 것 같고 그러니까 3%한 중반대 정도만 돼도 네네. 좀 오케이 뭐 이거는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블룸버그에 나왔던 그 BMO 캐피탈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이언 링겐이라는 뭐 유명한 채권 전략가 분이 영어로는 그 스크리밍 바이 해라. 그냥 살아. 그냥 지금 그냥 살아 그냥. 네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많죠. 네.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내년에 한 3%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별로 안 변했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준비해온 오늘 내용도 네. 제가 이 최근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그 분께서도 뭐 잭슨홀 하면서 이제 페이퍼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뭐 물론 월가 펌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코노미스트들하고도 많이 했는데 잭슨홀이나 그런 제가 올해 뭐 1월에 전미 경제학회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명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데는 논문이 사실 뭐 수천 수백 개가 쏟아지는 데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해주세요. 네. 썼던 거거든요. 죄송해요. 네. 제가 말을 아니 그거는 그 뒤에 네.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그 2008년 이전과 네. 그 2010년대를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 이게 금리라는 게 4~5%대 있다가 갑자기 2~3%로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 짜장면이 5,000원 하던 게 갑자기 뭐 확 가격이 변했는데 그게 쭉 이어졌다가 갑자기 변하기 좀 이상한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4% 레벨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008년 이전에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2020년대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 레벨로 다시 떨어질 것이냐 라는 그 논쟁이 미국의 월가도 많이 그렇지만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앞으로 한 1년, 2,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개인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지금 뭐 실시간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저도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도 보면은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중금리라고 하는 2020년대에 그래서 중립금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지금 아까도 경기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미국 보통 이제 그렇죠. 미국 저축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저축 때문에 저축이 쌓여서 지금 소비가 좋은 거고 그래서 경기가 좋고 그런데 그 반대편 논리에서는 곧 저축이 떨어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랜딩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마일드하게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 얘기는 1년 전부터 사실 계속 반복됐던 얘기죠. 1년 반 전, 뭐 2년 전부터 계속 반복됐던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은 사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침체가 올 거다라고 모두 다 100% 확신했는데 침체는 오지 않고 그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사람들 다 잊어먹고 다시 이제 노랜딩 할 거란 말까지 생각이 나올 정도로.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이 펜트업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과연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도대체 그 돈을 누가 준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데 그 정부는 제가 좀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리고 가장 눈앞에 보이는 건 사실 기업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아까 실업률 말씀하셨고 고용지표도 사실 지금 18만 나왔다 그랬는데 네네. 한 20만 정도면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높은 건데 제가 미국에서 뭐 계속 봤던 그런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사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봉을 더 많이 주니까 그 개인 가게 입장에서는 그쵸. 구매력을 높여준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돈이 그냥 뭐 어디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탄탄하니까 다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닝 시즌 몇 번 거쳤지만 그것도 1년 반, 2년 전에는 분명히 이번 어닝 시즌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네. 거다 계속 얘기했지만 까놓고 보면서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쭉 네. 올랐던 거고 네. 이게 왜 그러냐? 게다가 또 주가가 지금 폭등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지고 가게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이 생겨서 소비력이 그러니까 커지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재정 사이드하고 좀 통화 사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통화 정책에서 뭐 연준 뭐 분들 많이 관심 많으시겠지만 뭐 우리가 뭐 중앙은행사가 한 뭐 100년 좀 넘는 이 상황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사건들 중에 네.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라고 꼭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시작한 양적 완화를 당연히 꼽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여기까지 네네.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럼요. 중앙은행의 소위 말하는 이름 할지 영역 나와바리가 이제 약간 그 영역이 초단기를 움직여 가지고 네네. 저 기대 인플레이션은 2%로 앵커링을 시킨 다음에 중기 시킨 다음에 장기를 내가 움직이겠다 사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로 가가지고 채권을 산 게 사실은 이제 네네. 양적 완화라고 네네. 하는 건데 이 연준이 그러면은 이 국채를 어디서 사느냐 채권들을 주로 뭐 시중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어떤 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그 표를- 연준이 미국 국채 금리를 최근 20년 동안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이를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뭐 1조 달러도 좀 안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한 2조 5천억 달러까지 왔다가 팬데믹 이후에 한번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퍼실리티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기구 저런 기구 하면서 돈을 쏘겠다. 그래서 그 6조 달러까지 갔다가 QT 하면서 지금 한 5조 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건데 네네. 5조 달러도 사실은 양적 완화 2010년도 때 한차 할 때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연준이 어디 뭐 그냥 뭐 100달러짜리를 어디 보따리에 들고 와가지고 다운타운에 뿌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은행의 채권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은행의 네. 채권을 사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쌓이는 거죠. 네. 돈이 쌓인다는 얘기는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고 은행 그러니까 그 가게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그러니까 빌릴 수 있고 네. 어차피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월가 은행들도 보면은 뭐 월가 은행 수장들이 뭐 여러 컨퍼런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네. 좀 너무 좀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막 뭐 네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네. JP 모간에서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도 실적을 내보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네. 골드만삭스 같은 데 빼면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무라의 그 보고서를 한번 읽고 재밌어서 노무라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네. 연준이 유동성 조절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방법이 이게 별로 많지 않다. 그냥 은행이 부담 느낄 때까지 금리 그냥 무한정 올리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죠. 보고서를 통해서. 그 말은 그 지금 자산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막 8조 9조 아니었었어요? 근데 왜 6조인지 잘 모르겠네요. 6조 여기는 그건 예. 이거는 자산이구나. 대체적 예. 목표가 아니라. 예. 어쨌든 6조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5조까지 떨어지는 과정이었었는데. 네네네. 이건 QT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QT 하면서 이렇게 예. 떨어졌는데 결국 그걸 뭐 5조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 10년
그 양적 완화 10년에 갖고 있었던 자산 규모보다 거의 2배니까. 그렇죠. 이 돈 지금 안 빨아들여진다는 거네요. 빨아들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그래서 뭐 저는 직업이 기자니까 네네. 이제 뭐 제가 그래서 하나를 준비했던 게 예전에 닥터 둠이라고 많이 불렸었죠. 마크 파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2020년 제가 12월 7일자로 저희 이제 보도가 나갔던 건데 네네. 이분이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QE가 처음 시작된 한 12년 전부터 QE의 영구화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QE 인피니티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냐. QE 같은 과거에도 지금 사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여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돌고 돌았잖아요. 네네. 과거의 거대한 그 팽창 역사를 보면 그 공통점은 사실 똑같은데 그걸 중단할 수 없다는 거고 끊으려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팽창 시기에는 잠깐 행복했지만 그 끝은 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던 것이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야 돈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거 줄인다고 줄인 게 줄인 게 그 제로금리 시대의 자산 규모 2배야. 야, 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로는 항상 안 좋았다는 얘기를 네네네. 지금 얘는 하는 거고 노무라에서는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럼 뭐가 어떤 현상으로 안 좋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연배도 많고 투자 네네. 경험도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예전 역사를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돈을 풀어서 네. 성장을 그러니까 일으키는 게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네. 그 사실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못하겠어요. 네. 근데 그 최근 한 10년 그 2010년도 때는 뭐 그냥 계속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MMT라는 이론까지도 나왔고 그랬죠. 그게 네. 그럴듯하게 또 들리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터키라든가 티르키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네. 뭐 이런 나라들을 보고 또 특히 미국 멀리 갈 것도 없죠. 미국도 거의 10%까지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갔으니까 네네.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도 또 제가 이제 그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성장을 하는 게 영원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아무리 국채를 미국이 많이 찍어내도 네네.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미국이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그 정도의 금리에 사줄 사람들 많죠. 그 연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지금 뭐 가장 많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나라 중에는 이제 일본이 1위고 중국이 2위인데 네. 거기는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사고 있고 그쵸. 그 외 3위 영국 그 밑에 유럽 나라들은 오히려 많이 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사주고 있고 뭐 은행이나 그런 민간 기관들 나머지 한 5, 60% 차지하는 그분 거기도 많이 미국 국채면 그래도 조금 좀 위험해진다 그러면 그것부터 일단 들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걸 경제학에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대에서 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변곡점 같은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죠. 방금. 네. 그러면 이 논쟁이 지금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논쟁이? 지금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통화도 맞지만 재정 사이드도 간단하게만 시간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하세요. 좀 드리고 괜찮습니다. 싶은데 사실은 더 그거 한 게 재정 사이드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예전에 이제 한 100년 정도 전쯤에는 이제 그때 미국으로 이제 넘어올 때,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권이라고 네. 하는 그런 게 넘어올 때는 세계 최대의 그 순채권국이었죠. 그때는 영국이나 이런 전쟁하는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네네. 나라였죠, 사실. 네네. 근데 지금은 세계 사실 순채무국이고 네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0% 정도까지 됐고 미국 의회 예산국이라는 CBO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재정 추계를 한 거 보니까 2033년에 120%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고 GDP 대비 그렇죠.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도 저희 보도가 나갔던 건데 올해 3월쯤에 이제 뭐 기사 많이 나오는 레리 서머스라는 분 잘 아실 네네네. 거고 네. 블룸버그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올리비에 블랑샤르라는 지금 IMF에서 저희 MIT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서머스 같은 경우는 이게 140%까지 갈 것이다라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냉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안보 지출 크게 늘어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메디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저소득층도 미국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의료비도 내야 되고 블랑샤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 에너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린 인베스트먼트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쵸, 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IRA 뭐 리쇼링 다 그거 다 채권 발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중요한 팩터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서 그 제조업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있고 그 미국에서는 노동력이 아까 멕시코 얘기하셨지만 네네네. 멕시코보다 그 미국 남부라고 그래도 네. 노동력이 한 몇 배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얘기도 이거는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5월이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물러나셨던 리차드 클라리다라는 연준에서 이제 네네네. 부의장하셨던 분이 그분 같은 경우를 제가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국가 부채의 급증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좀 피할 수 없고 이게 영어 표현은 ongoing reality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이거는 계속 달고 가야 하는 그런 팩터가 된 것 같다. 이 네네. 말인즉슨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2010년대 같은 그런 금리를 네네. 좀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뉘앙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이런 하셨죠. 말인 거죠. 틀리면 바로 중간에 정정해 주세요. 네네네네. 네. 일단 우리가 가장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건 네. 결국은 그러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있을 것이냐. 그래야 금리가 네네네. 떨어질 수 있는 네. 거니까. 네네네.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는 분들은 네. 지금 뭐 IRA도 그렇고 뭐 뭣도 그렇고 채권 발행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 네. GDP 대비 부채 비율 높아지고 있고 근데 부채 비율 높은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자는 또 더 많이 커지게 되고 그럼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사들여야 하는 그런 주체가 전 세계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 딴의 얘기인데 네. 그 전에 딴에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 멈출 수 없는 그런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가 있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대만에 얼마 전에 무기를 주권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네네. 하지만 거기도 무기 지원 그 주권국에 준하는 어떤 지원 중국이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많고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당선이 된 것도 트럼프의 핵심의 딱 키워드는 그거잖아요. 미국 고립주의잖아요. 네네.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 곳곳에 관여를 하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그런 거물급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돈을 막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미국 사람들의 복리후생, 미국 사람들 중산층들이 이렇게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미국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구심들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좌우 분열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부채 비율이 지금 130%에서 나중에는 120, 130 간다고 하겠지만 그때는 40, 50%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가 기억하는 80년대 90년대 미국의 뭐 대중문화의 최전성기 영화, NBA 뭐 스포츠들을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제가 뒷단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약간 좀 하여튼 뭐 패권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미국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아마 그 방송은 처음이신 거죠. 네네네. 그거랑 이제 3년 동안 영어만 쓰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표현하는 게 뭔가 이렇게 약간 주저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좀 걸린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패권에 대해서는 이게 팍스 로마나 뭐 팍스 브리타니카 여러 이제 패권들이 사실 돌고 도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은 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도 작고 그래서 지금 사실 나오는 얘기들은 뭐 물론 3% 한 중후반대이긴 하지만 그때로 사실 2-3%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적지 않죠. 이게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으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 금리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 이제 학자들이나 시장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도 계속 페이퍼를 내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논쟁을 뭐 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도 이제 꼭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레이달리오라고 잘 유명하시죠 모르겠는데 브리지워러에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이제 뒷선에 물러나 계신데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문도 나와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추천하는 제 도서인데 500년 동안의 그 과거 역사를 쭉 분석을 하신 건데 경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별로도 사이클이 있고 다 사이클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사실 미국이 쭉 갈 거다는 결론이긴 한데 지금 미국의 그 빅사이클로 보면은 한 과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 70% 정도 아닌가. 그 70%라는 게 뭐예요? 그 쭉 뒤로 가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쭉 뒤로 가는 그 70% 정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 70%. 그렇죠. 그 뒤로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것도 사실 이건 이분의 분석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이제 이어질 논쟁들 그리고 이제 연구들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 기자님이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지만 기자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럴 것 같지 않다. 좀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 사이드와 통화 사이드에서 워낙 미국 안에서 그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그 중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풀어지는 찍어내는 거에 대한 중독.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저 이거 혹시 시간 되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그 GDP Now에서 5.9%죠 지금. 5.9%인데 그러면 뭐가 5.9%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게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지금은 아마 이제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래도 5%니까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5.9%라는 게 최근에 나왔던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일 기준일 겁니다. 막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방금 보고 알기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24일 기준이었고 오늘 다시 나왔거든요. 오늘이 나온 날이에요. 떨어졌겠죠 그러면? 5.6 나왔어요. 5.6. 5.6 나왔는데 이거 PD님 혹시 한번 화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러면 아니 우리 침체 온다며 했는데 그 갑자기 3분기 되니까 뭐 5% 아니 상상도 못했던 GDP 성장률이 왜 나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코멘트를 보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넘어가는데 일단 자 보세요. 여기 코멘트 나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5.9 나왔을 때 지금 보면은 그 민간 투자 내수 민간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민간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리쇼어링과 IRA 이쪽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죠. 11%에서 12%까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GDP를 성장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거를 지금 국채 발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니까 그렇죠. 반도체법이라든가 IRA가 사실은 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엄청난 국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신다는 주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QE 같은 경우도 지금은 QT 규모를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거를 과연 완전히 예전같이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침체가 오면은 네.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때 또. 네. 그래서 이것도 마냥 예전처럼 네네. 그냥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채권 발행을 그러니까 연준이 빨아들인 거.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샀던 채권을 네. 그 다시 파는 네. 되파는 네네. 그 작업들이 마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예. 왜 이렇게 조심스러우세요? 이것도 사실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쵸, 단정적으로 그쵸.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고. 예. 제가 보니까 오늘 기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걸 들고 계세요 지금. 저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그 히스토리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공부와 모든 걸 다 들고 계시는데 저 지금 보니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물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조심스럽죠. 기자들 우리 다 조심스러운데 그 혹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기자님의 말을 좀 대신 좀 풀어봤는데 그것까진 맞아요? 뭐 딱히 잘못된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재정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말씀 특히 주신 대로 미국 안에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보니까 이것도 되네. 이거 뭐 특히 지금 점점 이제 선거 일까지 하기도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 약간 블루스테이트화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저번에 얼마 전 치렀던 중간 선거 같은 경우도 바이든 민주당이 참패할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선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전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블루스테이트화라고는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신 거고 포퓰리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퓰리즘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제가 너무 많나요?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IRA 보고 포퓰리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다 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중산층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죠. 사실 레토릭이긴 하지만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저희 그 기자님 저희 이제는 계속 한국에 계시는 거죠? 뭐 그렇죠. 사무실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 쪽. 저희 만나시죠. 제가 뭐 여의도에서 만나든 아니 제가 가든 만나서 저 왠지 감이 좋아요. 기자님 내가 너무 방송에 서툴러가지고 제가 이게 오늘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기자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갖고 계신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풀어낼 수 있는 통로만 제가 찾아주면 될 것 같아서 자 조만간 한번 만나시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